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이번 주부턴 이기주 작가의 마음의 주인이란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표현은 살짝 투박한 편이지만 그 글들이 마음에 남기고 가는 향기는 정말 진한 것 같습니다. 하필 제목도 마음의 주인이네요. 함께 책을 읽어나가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달래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함께 책 읽으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마음의 주인. 일부. 마음.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도 없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바람 앞에서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만다. 영원한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나름의 유효기간을 지닌다. 우리가 타인을 위로할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슬픔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선 시간이 약이야,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없어요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좋은 말이지만 내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표정을 지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은 삶의 하류로 흐르지 않고 슬픔이라는 웅덩이에 빗물처럼 고여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슬픔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말에는 잘 기대지 않는 편이다.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하면 도로 삼켜버린다. 너무 쉬운 위로처럼 느껴지는 탓이다. 단, 이 말이 단순히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너는 지금보다 단단해질 테고 그땐 너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믿어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예외인 듯하다.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적잖은 위로가 된다. 위로란 무엇일까?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단언컨대 슬픔의 방에 홀로 들어가 고개를 파묻은 채 펑펑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어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느린 노크로 인기척을 냈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문을 벌컥 열어젖히기보다 스스로 눈물을 소진하고 슬픔을 말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아닐까. 살다 보면 무턱대고 다가가기보다 관심과 무관심 사이 그 어디쯤에서 인내심을 갖고 누군가를 잠잠히 기다려줘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기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난다. 아무리 마음을 뻗어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거나 곁에 머물며 적당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 많다. 행복이야말로 그렇다. 사람들은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복을 움켜쥐려 애쓴다. 하지만 거의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행복이다. 어떻게 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행복이란 낙원에 도착할 수 있기는 한 걸까? 행복이란 뭘까? 불행하지 않은 상태가 행복인가? 혹시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감 따위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물음에 난 답할 수 없다. 여전히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어떤 방법과 절차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나는 관심이 없다. 행복 앞에서 부산을 떨고 싶지 않다. 행복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종종 행복에 관한 음모론을 떠올린다. 행복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에 잠기곤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충분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삶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던 고대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가 국리 끝에 행복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행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늘어놓았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마음을 공허하게 비워두지 말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적당히 누리면서 사세요.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행운 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을 지닌 중세 영어 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복은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그야말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서로 포개지고 스며든 결과인지 모른다. 행복을 포기하거나 기대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행복이 부질없다는 뜻도 아니다. 반드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가 행복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태도 때문에 평범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는 얘기다.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행복을 관제할 수 있는 능력 따위는 없다. 억지로 노력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남보다 두세 배 노력한다고 해서 남보다 두세 배 더 행복해질 거란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행복을 향한 첫걸음은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따뜻함을 내뿜는 사람들. 밝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던 어느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의 마음이 무엇에 짓눌려 끼어졌을지 생각해 보았으나 나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신문을 덮으며 생각했다.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잘 들려주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이야기는 마음에서 절로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 따뜻한 무언가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열과 빛이 아닐까? 눈물이 실어나르는 것.
흔히 정화로 번역되는 카타르시스는 비극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마음에 쌓여있던 어두운 감정을 해소하는 걸 의미하는데,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배출, 배설 등의 단어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일까? 숨을 헐떡이며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홀가분해질 때가 있다. 적당한 눈물은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는 듯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도 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 잠을 잘 때처럼 뇌가 편안한 상태로 접어드는 데다 눈물과 함께 독성 단백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안구 건강에도 이롭다고 한다. 눈물의 의학적 효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심리적 효용이리라.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는 가슴에 묻어둔 원통함과 서러움이 왈칵 목젖까지 차오르는 날이면 남몰래 강가로 달려가곤 했다. 강둑을 거들며 나무를 뜯는 척하면서 찰사닥대는 강물 소리에 울음소리를 파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마음껏 울고 나면 그날 밤은 뒤척이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고 한다. 짐작건대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슬픔과 서름 같은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을 마음 밖으로 밀어낸 게 아닌가 싶다. 우린 종종 눈물 덕분에 세월을 견뎌낸다. 눈물은 눈물의 주인을 삶의 하류로 실어 나른다. 사람 마음에는 강이 흐른다. 슬픔과 스트레스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애통한 일을 겪으면서 애틋함과 괴로움에 마음이 뒤덮이는 것이 슬픔이라면, 스트레스는 우리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예컨대 불안한 감정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요소를 회피하지 말고 편지나 일기 쓰기를 통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평소 막연하게 품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문장으로 써내려가다 보면 이젠 이 감정을 훌훌 털어내고 지낼 때도 됐지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운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예전엔 도저히 견딜 수 없던 감정이 그런대로 견딜 만한 감정으로 축소되거나 그 농도가 묽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 물론 스스로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감정을 다스리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마음에는 본인만 아는 강이 흐른다. 마음이라는 강물 위로 선하고 악하고 추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뚜렷한 규칙 없이 시시때때로 떠오르기 마련이다. 삶의 풍랑에 떠밀려 정처 없이 부유하는 감정들이 어떤 이유로 생겨나서 어디로 흘러가고 또 언제 흩어지는지 우린 감히 헤아리거나 예측할 수가 없다. 모르긴 몰라도 마음의 밑바닥에서 노여움이 용암처럼 들끓으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을인을 3번 생각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라는 식의 문장을 자신의 책에 써놓은 작가들 중에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다만 감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여움, 적개심, 수치심, 열등감,
실망감 따위가 마음의 표면을 거칠게 훑고 지나간 흔적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뒤늦게라도 들여다봐야 한다. 내 마음과 감정의 주인은 나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지우개 삼아 마음에 움푹 팬 부정적인 감정의 자국을 지워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훗날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유사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드는 생각, 그리고 하는 생각. 사람의 생각을 크게 드는 생각과 하는 생각으로 분류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있다. 드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우연히 솟아나는 생각이다.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순간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이 생각을 내리쳐 억누를 수 없거니와 일부러 끄집어낼 수도 없다.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뜻하는 영감이야말로 드는 생각과 계통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의 한자가 실령영의 느낄 감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영감을 떠올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일까? 이에 반해 하나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이어붙이는 것은 하는 생각의 범주에 속한다. 하는 생각은 생각의 절벽에서 새로운 생각을 연이어 태어나게 하거나 생각의 조각들을 접합함으로써 생각의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를 다룰 땐 이런 발상의 과정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 아니, 꼭 필요하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다. 걱정에 걱정을 얹고 그 위에 또 다른 걱정을 잇따라 얹다 보면 고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진단을 내리긴커녕 수만 가지 고민거리로 머릿속이 뒤엉켜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음 떠올린 생각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다면, 걱정에 잠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적절한 동작과 행위로 생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몸을 움직여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마음을 달래주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고민에 휩싸이게 된 공간에서 즉시 벗어나는 등 일상에서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잡다한 생각이 일으킨 소용돌이 속으로 마음이 휘말려 가라앉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때론 생각을 싹둑 잘라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남을 미워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고백건대 아주 약한 강도의 미움과 증오는 인생의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와 회사에서 아나무인으로 우쭐대는 인물을 향해 때때로 흐릿한 미움을 품음으로써 경쟁에서 그를 이길 수 있었고, 만만해 보이는 후배만 골라서 하이에나처럼 괴롭히는 선배 앞에서 종종 날카로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지켜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미움의 감정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미움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 중 하나다. 미움의 대상은 먼 곳이 아니라
되게 가까운 곳에 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던 사랑이 빠져나간 뒤 그 자리에 미움이 채워지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볼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음의 에너지는 무한정으로 흐르지 않을진데 타인을 미워하느라 그 한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아닌 남을 향해 쏟아내다 보면 정작 힘을 내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는 수가 있다. 알파치노 주연의 영화 대부 3편엔 미움에 관한 촌철살인의 대사가 흐른다. 알파치노가 연기한 마이클 코클레오네는 조직을 지키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앤드 가르시아가 연기한 조카 빈센트를 후계자로 낙점한다. 빈센트는 주체할 수 없는 커다란 칼을 마구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인물이다. 갈등을 빚던 조직을 향해 시도 때도 없이 복수의 칼날을 겨눈다. 그런 빈센트 앞에서 코를레오네가 사자우를 토한다. 적을 미워하지 마. 판단력이 흐려져선 안 돼. 마음에서 다른 감정을 모조리 몰아내고 오로지 증오만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마음을 증오로만 물들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평정심을 잃고 이를 그르친 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를 뒤늦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땐 있는 힘을 다해 마음에서 미움을 뽑아내려 해도 뽑히지 않을지 모른다. 미움이 너무 깊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마음과 미움이 하나로 포개져서 둘을 분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도 무언가에 기대야 쉼을 얻는다. 명창정괴는 밝은 창에 깨끗한 책상이라는 뜻으로 잘 정돈된 서재와 책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명창정괴를 꾸리는 방법이 다를 터. 내 경우엔 책이 숨 쉬고 잠드는 공간, 즉 서가에 책을 꽂을 때 작가나 장르별로 분류하지 않고 표지 색별로 정리하는 편이다. 이는 만약 책에도 자아가 있다면 비슷한 색깔로 옷을 차려입은 녀석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얼토당토하는 상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표지의 색상만 잘 기억해두면 책을 찾을 때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의 취향은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취미 활동에도 깃들기 마련인데, 취향이 적절히 반영된 취미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사람 왕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한물 같잖아? 라는 조롱에 시달리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한동안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심심찮게 접한다. 쉼을 뜻하는 한자 휴가, 나무 옆에 사람이 기댄 모습이듯 사람은 때로 무언가에 기대야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육신의 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도 그러할 것이다. 특히 내면에서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절망감과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자기만의 장소와 취미 등으로 눈을 돌려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드와 짐을 뜻하는 로드의 철자가 비슷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다른 만큼 저마다 다른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 안다. 단,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를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늘 기댈 곳을 필요로 한다. 함부로 반성하지 말 것.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다. 실수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반대로 모든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간혹 보게 된다. 누굴 탓하겠어? 나를 돌아봐야지. 라고 습관적으로 되뇌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데 익숙한 사람들 말이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듯하다. 돌이켜보면 모두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움츠러든 상황에선 실수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바로잡지 못했던 것 같다. 오히려 해부하듯이 잘못을 뜯어보고 나에 대한 의문을 줄기차게 제기함으로써 더 깊고 넓은 죄책감의 늪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던 것 같다. 제잘난 맛에 우쭐대는 자만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증오에 빠지는 자기 혐오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수를 범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마음의 창문을 열어 쓰레기 버리듯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내던지며 자신을 꾸짖기 전에 심신의 상태를 온전히 추스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성찰과 반성도 몸과 마음이 온전할 때 해야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너무 쉽게 함부로 반성하지 말 것. 언어의 해상도.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잖아 라는 말을 일터에서 내지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매섭게 노려보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살다 보면 나조차도 나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남을 쉽게 이해하고
남이 아는 이야기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가? 타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적지 않다. 마치 들을 수 없는 음악과 보이지 않는 그림을 주고받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할까?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곤 한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언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해하고 또 오인하는 이유가 뭘까? 왜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언어의 해상도가 생각의 해상도보다 낮은 것이야말로 소통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 않나? 인간의 생각에 비해 언어가 지닌 선명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언어를 쏟아내며 상세히 쓰고 또 말한다고 해도 머리에 담겨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전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과 글은 종종 무력하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생각을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흐려지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언어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속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가히 빛보다 빠르다. 언어의 꼬리는 어지간해선 잡히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이 헤아려 주길 바라면서도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삶의 비애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심중에 묻어둔 감정을 투명하게 보여줬다가 혹여 상대가 아니 겨우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볍게 반응할 경우 마음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건대 대화의 테이블 위에 어렵게 올려놓은 내 상처를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것만큼 씁쓸한 일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 욕심의 수위. 자동차 정비업소를 방문했다가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나치게 팽창된 타이어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자칫 타이어의 가운데 부분이 집중적으로 마모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엔지니어는 설명했다.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듯이 사람도 마음속 욕심의 수위를 틈틈이 점검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대체 감정. 평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엔 온화한 성정을 타고나서 언짢은 감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고, 화 자체는 자주 느끼지만 간신히 억누르며 사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경우 분출하지 못한 화의 감정이 무력감이나 우울감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한다. 이를 대체 감정이라고 부른다. 대체 감정은 말 그대로 다른 감정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나의 내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댐을 열어 물을 방류하듯이 마음의 문을 열어 세월이란 강물에 놓아주면 그뿐이다.
의미가 바스러지는 순간. 천상운집이란 말이 있다. 천 가지 상서로운 일이 구름처럼 밀려온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구름대 같은 운을 마주하려면 천 가지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하기야, 세상 일이 어찌 원인 없이 결과만 있겠는가. 인간사 모든 일이 인과의 법칙 아래 놓여 있기 마련이다. 운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왕 구름에 관한 말을 꺼냈으니 구름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본다. 하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스카이는 8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까지 북유럽 일대를 호령한 바이킹의 언어에 뿌리를 둔다. 바이킹의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던 이 단어는 당시만 해도 구름, 덥다 등의 뜻으로 사용됐다. 이쯤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광대한 바다를 무대로 활동한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고 또 항로를 선택했을까? 어쩌면 그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관찰하면서 날씨를 내다봤을지 모른다. 시력이 좋은 바이킹 몇몇은 갑판에서 구름을 추적하는 일을 담당했을 테고 틈틈이 하늘을 향해 외쳤으리라. 구름님, 당신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 속에 박혀 있지 않다면 우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구름이시여, 제발 알려주소서. 우린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존과 항해를 위해 하늘보다 구름에 큰 의미를 두던 바이킹과 달리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익숙한 영국인들은 구태여 하늘과 구름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지칭할 필요가 없었다. 마침 하늘을 가리키는 어휘가 마땅치 않았던 상황. 바이킹에 의해 영국에 전해진 스카이는 점차 구름의 의미를 잃으면서 하늘을 뜻하는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그걸 바라보고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 때, 마음과 맞닿아 한데 비벼질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아무리 희소하고 값진 것일지라도 마음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비단 단어만이 아니다. 우리 곁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숱하게 명멸하는 삶의 모든 것이 마음의 안쪽에 있을 땐 영원할 것 같아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면 늦가을 찬바람에 잘게 조각나는 낙엽처럼 바스러지고 만다. 산산이 부서져 시간의 바람을 타고 덧없이 흩날리다가 허공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사랑도, 미움도, 그리움도.